1849년 이라크의 모솔이라는 한 지역에서 유펜의 고고학 연구팀이 아주 보존이 잘 된 고대 문서 하나를 발굴해냈습니다. 문서의 첫 문장, 첫 두 글자를 따서 에누마 엘리쉬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7개의 점토판에 설형 문자, 쐐기 문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로 기록된 아카디아어 문서입니다. 요즘은 이 고대 문서나 발굴물들이 나오면은 카본 14 데이팅이라고 특별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연대를 비교적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기원전 150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 시대인데요. 기원전 1500년경에 만들어진 문서로 밝혀졌지만 이 문서가 담고 있는 그 설화의 내용은 기원전 3000년경, 훨씬 이전이죠.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 확인이 된 고대 수메르 아카드 문명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설화 문학이 여기까지 전해져서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문서는 창조의 신인 마르덕이 어떻게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내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구분하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했는지를 서사시의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개의 문장만 들으셔도 이 내용이 창세기 1장의 창조설하고 굉장히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느끼셨을 것입니다. 역사학자들 그리고 성서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창세기는 대체로 기원전 500년 혹은 450년경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페르시아 식민 시대에 집필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굉장히 후대 문서이죠.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이 에누마 엘리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기원전 3000년부터 고대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에 그야말로 인구의 회자되던 창조 설화들과 비판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야훼 중심의 유일신 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 민족 신앙과 문화에 맞는 독특한 창조 설화를 발전시킨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에누마 엘리쉬와 창세기 1장의 창조 설화 사이에 수많은 공통점들 중에서 한 가지 매우 독특한 아이디어, 즉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기 전에 빛이 있었다 하는 사실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에누마 엘리쉬에는 점토판 5번째 챕터 클레이 태블릿 넘버 5에 적혀져 있습니다. 에누마 엘리쉬에는 빛은 창조되지 않습니다. 빛은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주 비슷한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창조의 첫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해달별은 언제 만드시나요? 14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넷째 날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맞는 순서입니까? 빛이 먼저 창조되고 해달별이 나중에 창조됐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과학적인 지식에 비추어 보면
맞는 순서입니까? 오래 전일 수도 있고 뭐 얼마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옛날 과학 시간에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우리가 밤에 달을 쳐다보면 달이 아주 영롱한 빛을 냅니다. 그거 달이 내는 빛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대기권 바깥을 벗어나서 지구의 사진을 찍으면 지구가 아주 파란색 빛을 내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The Blue Planet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 우리 지구가 내는 빛인가요? 아니거든요. 우리 태양계 안에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같은 행성들, 그리고 목성의 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로파, 그리고 토성의 달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탄, 그리고 우리가 밤마다 보는 우리의 달, 이런 것들을 위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행성도 위성도 자체적으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행성이나 위성은 그냥 바위 덩어리거나 아니면 가스의 집합체입니다.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태양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할 뿐입니다. 태양계 안에서 유일하게 태양만이 그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빛과 열을 낼 수 있는 발광 물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은, 또 낮의 하늘을 보면 이 우주에 저렇게 큰 빛을 내는 게 태양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참 오랫동안 태양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나 특별하고 참 유일한 발광체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하고 특별한 태양은 이 큰 우주에서 그렇게 독보적인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우주에, 그것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우주, observable universe는 전체 우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그 관찰할 수 있는 우주 안에만 수천억 개의 갤럭시들이 있대요. 한 갤럭시에는 적어도 수천억 개의 또 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은 우주의 유일한 존재가 아니고 그 수많은 수천억 개의 별들이 집합되어 있는 갤럭시, 그런 갤럭시들이 수천억 개가 있는 이 관찰할 수 있는 우주의 그 많은 별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덜 소중하다는 말은 아니고 저 스케일을 우리가 조금 짐작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를 해도 이 우주 전체에 빛을 내는 거는 별들 뿐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만 하잖아요. 태양을 비롯해서 별들만이 유일하게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다.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에누마 엘리슈에도 그렇고 창세기 1장에도 그렇고 해, 달, 별이 창조되기 이전에 빛이 있었다.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까? 이 말은 현대 물리학의 우주 생성 이론이 나오기 전, 그러니까 20세기 이전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별들이 유일한 발광체인데 별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빛이 있었겠어요? 말이 안 되죠.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천문학자들이 은하계가 우주의 전부라고 믿었어요. 굉장히 크지만 그게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런가? 물리학자들의 관찰에 의하면 적어도 19세기까지 이 우주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달라지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하는 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Stationary Universe Hypothesis라고 부릅니다. 우주는 고정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1924년에 여기서 가깝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마운트 윌슨 observatory에서 미국의 아주 천재적인 물리학자 에드윈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에드윈 허블이 이 우주가 은하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전에는 안드로메다 그 운하가 은하계 속에 있는 작은 운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안드로메다 자리가 은하계에서 벗어난 곳에 존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있는 별들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서로에게 계속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먼 별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지구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냥 머릿속에서만 그런 상상을 한 게 아니고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한 거죠. 이것을 본인이 우주 팽창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주가 팽창한다. 우주가 모든 별들이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우주 팽창설. 이 우주 팽창설의 근거에서 1927년에 벨기에 루뱅 대학의 조르지 르메이트르라는 또 아주 천재적인 물리학자, 이분은 신부님입니다. 신부님이면서 물리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이 에드윈 허블이 주장한 우주 팽창설을 필름을 한번 이렇게 비디오를 거꾸로 한번 돌려보자 하는 그 생각 실험을 합니다. thought experiment라고 하는데요. 대개 응용 물리학자들은 실제 실험을 하고 이론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thought experiment를 합니다. 팽창한 우주를 비디오를 거꾸로 돌리듯이 한번 리와인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수축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한없이 과거로 가다 보면 아마 어느 순간에는 이 모든 커다란 우주가 아주 작은 점 하나로 수렴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르메이트는 바로 이것이 우주의 시작이었을 것이다. 19세기까지는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그랬는데 아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을 것이다. 아주 작은 점에서부터 팽창하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고 끝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학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본인은 이 학설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저널에 발표를 했는데 동료 과학자 중에서 이거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 않겠어요. 이 학설을 믿지 않는 동료 과학자가 이 학설을 조롱하는 어조로 아니 그러면 뭐 이렇게 빅뱅이 있었단 말이냐, 한번 터졌다는 말이냐, 이렇게 좀 sarcastic하게 말한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학설에 그냥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거의 97, 8% 정도가 이 빅뱅 시어리를 받아들입니다. 우주에는 시작이 있었고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 그런 것을 우리가 빅뱅 시어리라고 합니다. 이 빅뱅 시어리에 의하면 우주의 나이가 약 137억 년쯤 됐답니다. 정확하게는 13.78 years ago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이전 에너지가 무한대의 밀도로 농축된 상태가 있었답니다. 그거를 absolute singularity라고 부르는데 그때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 작은 점이 불어나게 됩니다. cosmic inflation, 하여튼 그 급속하게 팽창을 하면서 없던,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이 우주가 생성이 되었고 그 팽창이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빅뱅 시어리입니다. 빅뱅 직후에 10의 36승분의 1, 엄청나게 작은 숫자겠죠. 에서부터 10의 33승분의 1, 이것도 얼마나 작은 숫자겠어요. 뭐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거를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숫자는 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것도 역시 천문학에서나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수행입니다. 이 극히 짧은 기간 동안에 우주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크기로 팽창을 했다고 하고 이것을 코스믹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1950년대, 60년대에 MIT의 교수인 알란 고스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프로포즈를 했고 지금은 과학자들 중에 뭐 한 60% 정도가 대체로 맞는 의견이라고 믿고 있는 학설입니다. 이 짧은 기간 직후에 그러니까 10의 33승분의 1초 빅뱅으로부터 그렇게 짧은 기간이 지났을 때 이미 이 우주 속에는 원자를 구성하는 미립자들, 옛날에 우리가 원자가 제일 작은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지금 그보다 더 작은 미립자들이 발견됐어요. 서브어토믹 파티클스라고 부르는 것들, 전자나 중성자나 양성자들이 이미 이 우주에 존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그 우주의 생성 최초 단계에 이미 빛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광자들, 포톤스라고 부르는데 그 광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 현대 물리학자들의 거의 proven theory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의 맨 왼쪽, 저게 이제 빅뱅 직후인데 빛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거는 가시광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그림은 아닙니다만 뭐 저런 정도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렇게 물체로 형성되기 전에 빛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빅뱅 티어리의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2단계에서는 이 광자들이 아직도 이렇게 외부로 확산될 수 없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가시광선이 되지 않습니다.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 되었을 때, 긴 기간이라고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우주의 지금 나이가 137억 년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건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쯤 되었을 때 비로소 광자들이 온 우주에 이렇게 퍼져나가게 됐고, 아직 가시광선은 아니지만 마이크로웨이브의 형태로 우주 전체로 골고루 확산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구에서 저 마이크로웨이브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저런 거를 Cosmic Microwave Background라서 CMB라고 부르는데, 저렇게 동그랗게 생긴 우주는 좀 미스리딩한 그림인데, 저게 이제 Observable Universe를 저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우주에는 지금 뭐 끝이 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저게 처음에는 이 thought experiment에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자, 그럼 포톤이 그렇게 일찍 있었고 빛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들었는데, 그럼 별은 언제 생겼을까? 이 빅뱅 시어리에 의하면 우주의 나이가 약 3억 년이 됐을 때, 300 million years가 되겠죠. 물질과 물질 사이의 그 그래비티 때문에 처음으로 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역시 그 그래비티의 힘 때문에 별들이 모여서 이제 운하들이 새롭게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의 나이가 3억 년 됐을 때. 해달별은 언제 생겼을까요? 우리 이 태양계는 언제 생겼을까요? 그보다 훨씬 뒤에 우주의 나이가 약 92억 년이 되었을 때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는 우주에서 조금 영 스타 하면서 영 플래닛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과학 이론에 의하면 해달별이 생기기 이전에 우주 생성의 가장 최초의 단계에서부터 빛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광자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참 신기하게도 이 해달별이 창조되기 이전에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에누마 엘리슈의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현대 물리학 이론하고 참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죠. 뭐 맞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집니다. 물론 에누마 엘리슈의 저자나 창세기의 저자가
뭐 빅뱅 시어리를 미리 예측을 하거나 그 원리를 미리 이해를 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일치가 참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창조설화, 고대 창조설화와 현대 물리학 사이에 지극히 부분적이지만 너무나 절묘한 조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 물리학에 섬세하게 맞춰진 우주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Fine-tuned Universe Hypothesis. 우주에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상수들이 있습니다. constants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여러 개의 상수들이 아주 작은 레인지 속에 있는데 그 margin of error가 굉장히 적습니다. 만일에 어떤 상수 하나가 이 레인지를 벗어나서 constitute가 됐다면 이 우주가 생성되지 않고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뭐 그런 상수들이 여러 개 있어요. 뭐 8개, 9개 정도가 관측이 됐는데 이런 상수들이 이 우주의 매터가 생성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별들을 포함한 모든 매터들이 생성되기 위해서 또 생명체가 어딘가 존재하기 위해 아주 최적의 환경으로 이렇게 잘 맞춰져 있다고 하는 이론, 그게 Fine-tuned Universe Hypothesis.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루 종일 뒤져봐도 뭐 MIT 무슨 하버드 대학의 물리학 교수들이 무슨 설명을 해도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아무도 적합한 설명을 내놓지 못합니다.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과학자들이 이렇게 fine-tuned universe가 생성되려면, 이렇게 조화로운 우주가 생성되려면 또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생겨나는 그 신비로운 과정 속에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 같은 창조주의 손길이 있었을 것이다. 뭐 종교적인 용어를 쓰고 싶지 않은 과학자들 중에는 Intelligent Designer, ID라고 부르는데 그런 용어를 쓴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가 이 지구보다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있어서 이거를 만들지 않고서야 이렇게 절묘한 조화가 있을 수가 있겠나. 50년 전 얘기입니다. 소수의 과학자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론을 Anthropic Theory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 같은 고등동물이 여기 살려면 이게 랜덤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은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뭐 생물학자들이건 물리학자들이건 케미스트들이,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무신론자들이 됐습니다. 머티리얼리스트가 됐고 에이시스트들이 돼서 뭐 인텔리전트 디자이너 같은 거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뭐 스티븐 호킹이, 리처드 도킨스, 좀 아까 제가 코스믹 인플레이션 시어리를 만들었다고 한 알란 구스 같은 사람들, 아주 공공연하게 자기들은 무신론자인 거를 프로나운스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제가 저 슬라이드에다가 I 한 다음에 위를 괄호 속에 가둬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이슈는 정답이 없는 이슈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저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I 해놓고 또 한편으로는 저처럼 인문학을 토대로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와 과학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꼭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지만은 않다. 그래서 그런 기반으로 제가 그냥 컬렉티브 위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저기 덧붙여 놨습니다. 그렇지만 저 내용은 기본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것으로 희망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이 빅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주 생성의 사건 뒤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 우주를 구성하는 미립자들이 생성되는 사건들 뒤에, 그리고 거기 광자들이 생성되는 사건, 빛이 존재하게 된 사건 뒤에, 그리고 핵융합을 통해서 별들이 빛을 내는 사건 뒤에, 또 별들이 중력에 의해서 서로 모여서 갤럭시들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 그리고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이 다이내믹한 우주의 움직임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드러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 작은 행성 지구 위에 단세포 미생물들로부터 시작해서 수십억 년을 거쳐서 이렇게 많은 종들, 스피시스들의 동식물이 생겨나게 된 것, 그리고 20만 년 전에는 우리와 같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이 생겨나게 되는 모든 생명체들 진화 과정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과 놀라운 섭리가 있었고, 그것이 지난 137억 년 우주의 역사 매 순간마다, 매 나노 세컨드마다 창조의 원동력으로, 그리고 생명의 근원으로 역사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고대 바빌로니아의 창조 설화에, 그리고 창세기 1장 창조 설화에 20세기 이전에는 과학자를 포함해서 아무도 알지 못했던 사실, 해, 달, 별들이 생겨나기 전에 빛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라는 사실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참 놀랍게 여겨집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대인들이 생각한 신학적인 통찰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 문명이 시작되었던 기원전 3000년 전에도, 이스라엘이 생성되기 2000년 전이죠, 구약 성서가 완성되었던 기원전 450년 경에도, 그리고 지금도 시대와 역사와 지역을 초월해서 피조물인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나를 지으신 분, 또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의 존재를 거의 직감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느끼고, 또 그분의 신비 앞에서 나도 모르게 경의를 표하는 마음을 심어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의 자연계시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빛일까? 왜 빛이 그렇게 중요하게 창조 설화에 등장했을까? 우주의 모든 물체가 창조되기 전에 제일 먼저 빛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무슨 종교적인 혹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상의 원시적인 단세포 미생물체, 싱글 셀 마이크로브스 있죠. 이런 게 생겨나게 된 때가 약 35억 년쯤 전이었다고 합니다. 지구가 생성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겠죠.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나게 된 환경과 과정은 생물학계에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400년쯤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에이바이오제네시스라고 해서 생명체가 무생물로부터 나온다, 뭐 그런 이론이 있었어요. 요즘 에이시스트 머티리얼리스트한테 이게 얼마나 편리한 이론이겠어요.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이 그렇게 믿어요. 무슨 프라이머디얼 수업 같은 데서 somehow 생명체가 탄생됐다,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떻게 생명체가 여기 존재하게 됐는지는 생물학계에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세포 미생물체들로부터 시작돼서 오랜 진화 과정 끝에 이렇게 우리 같은 정교한 고등동물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된 데는 한 가지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 30억 년 전에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불리우는 싱글 셀드 마이크로 단세포 미생물체가
지구 역사에서 최초로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빛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 것입니다. 2021년에 이 사이아노박테리아를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MIT의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사이언티스트들이 이거를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화적인 혁신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빛을 주 재료로 하는 광합성은 식물과 동물 모두에게 있어서 생명을 탄생시키고 유지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근본 요소가 된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생명의 근원은 빛입니다. 빛은 생명을 보존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말이죠. 창세기 1장 3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전에 이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한가운데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하는 신학적인 통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하는 창세기 1장 3절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예수님의 커멘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다고 하는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온 피조 세계에 항상 빛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또 그 빛을 통해서 피조 세계의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항상 골고루 그리고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읽어내신 것입니다. 이 뜻에 비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은유죠. 메타포입니다. 이 은유로 된 서술형의 말씀은 사실은 너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라 하는 명령법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너희가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그리고 그 생명들을 받쳐주고 있는 이 땅, 이 지구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소중한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그리고 생명 지킴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시고 그 빛으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명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